응급간호학과 관련된 거 슬슬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응급성인, 그 다음에 노인기초간호와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자, 응급간호학, 먼저 응급사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교재 12페이지. 교재 12페이지에 보면은 응급환자의 어세스먼트, 우리가 어떤 간호라든가 어떤 그 치료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세스먼트예요. 그렇죠? 그 환자를 보고 그 환자에 대해서 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이 환자가 어떤 상태라는 거를, 그게 바로 어세스먼트거든요. 근데 특히 응급 환자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어세스먼트를 해서 중재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1차 어세스먼트예요. 그러면 2차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시행될까요? 병원에서 시행을 하는 거죠. 119를 불러서 우리가 응급환자를 봤으면은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와서 병원에서 이제 그거를 어세스를 한 다음에 어세스먼트 한 다음에 이제 인터벤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나 검사, 즉 그 이후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게 바로 2차 중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이송하거나 또 주위의 위험 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호흡정지나 다량의 출혈이라든가 쇼크나 음독, 중독 환자를 우선적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1차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병원 응급실에서도 또 2차 어세스먼트가 들어갈 때 이거를 다시 확인하고 진단과 그 다음에 치료, 간호중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초기 사정의 응급환자의 분류가 있어요. 자, 응급환자 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응급환자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결정. 우리가 간호 진단이나 간호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순위별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듯이 응급 환자도 우선순위를 먼저 분리를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긴급, 응급, 비응급, 또 비분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응급, 그 다음에 비응급, 그 다음에 긴급, 이 트리에지라고 그래갖고 이 3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색깔로 구분하죠. 색깔 적색. 자, 적색은 뭐죠? 긴급 환자예요. 적색은 긴급 환자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생명에 위험한 환자를 이제 적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황색. 이거를 이제 노란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황색 같은 경우에는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처치와 이송을 하는 것. 긴급 환자는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자, 황색 응급 환자. 응급하고 긴급하고 좀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라는 어떤 단서가 붙어요. 1시간 이내에. 자, 그 다음에 녹색은 비응급 환자로 위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3시간 정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것. 녹색부터는 길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은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거. 자, 요 3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 3가지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은 뭘까요? 검정색은 바로 사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사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적색, 황색, 녹색 요 시간, 1시간 이내, 3시간 여유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소생술, 순서 및 소생술을 보면은요, 우리가 환자 접촉 후 가장 먼저 보는 게 기도 유지죠. 그렇죠? 기도, 숨을 잘 쉬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도가 폐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도 유지, 그 다음에 경부 고정을 하고, 호흡 기능을 유지를 한 다음에 순환 기능을 유지하고, 그리고 기능장애 평가, 의복 제거와 지속적인 소생술의 순서를 신속히 평가하고 소생술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 유지와 경부 고정이에요. 제일 처음 확인하는 것이 이제 기도 유지죠. 그래서 대부분 척추 손상이 의심되지 않을 경우에 두부 후불 및 하악 거상법을 많이 하죠. 기도 유지와 경부 고정.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호흡 기능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호흡 기능 유지. 기도를 유지를 해야지만이 호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순환 기능. 네 번째가 기능 상태 유지예요. 기능 상태 유지. 이런 모든 기능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고, 또 뭐 다른 어떤 사지나 하지, 또 다른 우리가 바이탈 오르건 외에 다른 쪽에 어떤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복 제거하고 지속적인 소생술이에요. 마지막으로 의복 제거.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유지, 경부 고정. 두 번째 호흡 기능 유지. 세 번째 순환 기능 유지. 네 번째 기능 상태 유지. 자,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복을 제거한 다음에 기본 소생술을 하는 거. 여기까지 뭐예요? 이건 어세스먼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중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복을 제거하는 것은 이럴 때 이제 그 노출이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추위에 또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옷을 벗기다가 만약에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2차적 손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2차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2차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불필요한 노출은 삼가하고 담요를 덮어주어서 어떤 오한이나 추위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나 가족이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이제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2차 사정이에요. 자, 2차 사정은 심폐소생술로 들어갑니다. 2차 사정은 심폐소생술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CPR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많이 하는데 심폐소생술의 그 CPR을 직접적으로 이제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1단계가 심정지가 발생한 후부터 약 한 4분에서 5분까지 시기가 바로 아직 조직 손상이 없는 시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그래서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심정지가 발생한 후 4분에서 5분부터 10분 정도까지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자,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떨까요? 5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정지가 발생한 후부터 4분에서 5분까지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가 그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10분 정도까지는 전문소생술, 약물 투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심정지로부터 경과시간이 10분 이후에 어떤 심폐소생술이 들어가냐면은, 이럴 때는 다양한 대사성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염증 반응 증후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뇌 및 조직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약물이 투여해야 될까요? 뇌나 조직 손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약제 투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뇌 손상을 줄이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심폐소생술이 4에서 5분부터 10분, 심정지부터 경과 시간이 10분 이후까지 이 세 단계로 그때마다 이제 심폐소생술이 틀려지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는 반응 확인이에요. 자, 환자를 만약에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근데 숨을 안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 확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어떻게 하죠? 여보세요? 눈 떠보세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눈을 깜박여 보세요. 그러면서 숨을 쉬는지 비정상적 호흡을 하는지 관찰하는 게 바로 반응 확인이죠. 만약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을 때는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정지 상태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반응 확인, 두 번째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도움 요청. 즉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거. 세 번째가 호흡과 맥박 확인. 호흡과 맥박 확인. 호흡을 하나하나 보고 그 다음에 맥박 확인, 경동맥을 이렇게 짚어보면 될 수 있죠. 그래서 10초 이상, 특히 여기 맥박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 10초 이상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이제 여기에다 이제 별표를 하셔야 되는데 가슴 압박이에요. 자, 반응을 확인하고요.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다음에 호흡과 맥박이 없다. 그러면은 가슴을 꽉 먼저 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인공호흡을 했는데 인공호흡하기 전에 가슴 압박을 먼저 해요. 근데 이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슴을 먼저 꽉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슴을 압박할 때 손의 위치가 중요하죠. 양쪽 유두 사이의 흉골 부위로 정하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자, 이거는 누차 얘기해도 정말 이거는 중요한 거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30대 2죠. 30대 2로 가슴 압박을 해야 되고요. 깍지를 낀 다음에 이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면서 양팔을 쭉 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야 돼요. 나의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어떻게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압박을 해야지 혈액이 충분히 심장 안으로 들어가요. 팔꿈치를 펴고요. 체중을 실어서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 혈액이 충분히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도를 우리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기도 유지. 그래서 기도를 먼저 개방한 다음에 뭐 턱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은 두부 후굴 및 하악 거상 같은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서가 있어요. 경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런 턱을 들어 올리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혀와 턱 근육을 이완시켜서 혀가 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 기도 유지에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슴 압박, 기도 유지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인공호흡이에요. 예전에는 인공호흡이 먼저였잖아요. 근데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공호흡은 어떻게 돼요?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먼저 잡아야죠. 잡아서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렇죠?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갖고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아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다음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숨을 불어 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지 환자의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해야 돼요. 옆으로 보면서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눈으로 이거를 꼭 확인을 하고 숨을 불어 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인공호흡이에요. 근데 인공호흡 할 때의 주의사항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합니다. 1초. 완전히 입을 막아야 되죠. 1초에 걸쳐. 그 다음에 구조자가 2명인 상황에서는요. 기관 튜브나 혹은 후드 마스크 기도가 삽입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1회 호흡을 6초마다 시행을 해야 돼요. 6초. 자, 기계가 들어갔을 때는 6초, 그냥 사람이 했을 때는 1초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가슴 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 할까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이 가슴 압박하는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인공호흡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는 게 뭐죠? 너무 숨을 많이 들여 쉬게 하면은 과다환기가 돼요. 과다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2분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교대로 해주어서 시술자가 빨리 지치지 않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5초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언제까지 지속하느냐? 그렇다면은 만약에 환자의 맥박이나 의식이 돌아오면은 그때까지 하면 되죠. 그리고 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사망을 선고할 때까지. 사망을 선고하면은 심폐소생술은 그만둬야 되고요. 응급구조요원이 교대로 도착해서 교대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고, 또 구조자가 하다가 탈진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복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게 마지막 단계죠. 회복 확인. 환자가 죽지 않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게 순환이 되면서 호흡까지 다 돌아왔어요. 그 회복을 확인하는 것 방법. 첫 번째, 동공이 수축하고 빛에 대해서 반응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대광반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공이 수축하고 빛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 대광반사. 두 번째, 경동맥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우리가 뭐 이쪽에 경동맥이 명백하게 이게 촉진될 경우,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하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발적 호흡. 네 번째,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특별한 어떤 손상이라든가 그런 거 없을 경우에. 그리고 안색이 창백하다가 붉은색으로 돌아오는 경우죠. 자, 호흡이 회복되면은요, 환자를 옆으로 돌려서 눕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가 다시 또 막힐 수가 있어요. 특히 기도가 폐쇄되는 거를 예방해주고요. 또 흡인을 예방해줘요. 기도 폐색을 예방해주고 흡인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자세한 어떤 이런 자세는 외상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CPR에 합병증이 있어요. CPR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사고라고 할 수가 있죠. 늑골이 골절될 수 있죠. 늑골은 우리 이 갈비뼈 부러지기 쉽잖아요. 그쵸? 말랑말랑하니까. 그 다음에 흉골이 골절될 수 있고요. 또 간과 비장이 파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CPR 하다가 이게 막 너무 세게 하다가 이 목으로 피가 막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흉이 생기면서 혈흉이 생기고 또 심장 압전이 생길 수가 있죠. 심장 압전. 심장이 꽉 눌리는 거예요. 더 이상 순환을 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폐좌상과 지방색전증. CPR에 합병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응급사정 하면서 심폐소생술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증후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쇼크가 많이 일어나죠. 그쵸? 그냥 쓰러지는 경우, 질병이 있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슨 뇌조직의 관류 흐름의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쇼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세포 내로, 그러니까 뇌조직의 세포 내로 뭐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쇼크는 뭐예요?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산소의 공급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쇼크가 발생합니다. 즉, 조직 관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한다. 퍼퓨전. 조직 관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혈액의 흐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혈액 속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잖아요. O2. O2, 헤모글로빈이 O2를 옮기는데 혈액의 흐름이 잘 되지 않아서 조직관류가 엉망이 되어서 결국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쇼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쇼크 상태에서는 저산소증이 일어나면서 세포 대사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체 모든 부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결국은 미쳐요. 그래서 쇼크가 진행되는 동안 생존을 위한 생체의 보상작용이 일어나죠. 왜? 쇼크가 계속 진행되면은 다발성 장기부전증후군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자, 다발성 장기부전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멀티플. 간이나 신장이나 우리 바이탈 오르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장이라든가 뭐 그런 뇌 연수 뭐 그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어떻게 해요?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손상이 오면은요, 페일리어, 부전증. 이게 뭐냐면은 각 장기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쇼크에서는 쇼크가 일어났을 때 얼른 몸에서 보상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해요. 몸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다른 장기, 큰일 났다. 다른 이웃에 있는 장기가 간에서 이제 출혈이 나거나 간에 이제 어떤 뭐 조직관류가 없어지면은 간이나 비장, 그 다음에는 이제 장 혹은 위, 그 다음에 뭐 폐, 심장 여러 가지 조직관류가 신속하게 회복되지 않을 때는 어때요? 장기부전이 일어날 수가 없으면서 결국은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다발성 장기 부전증이에요. 비가역적 손상은 뭐예요? 되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사망 직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쇼크 환자는 지속적인 사정이 필요하고 다른 요원과 협력해서 신속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쇼크의 분류를 우리가 원인에 따라서 저혈량성 쇼크, 시민성 쇼크, 혈류 분포성 쇼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 첫 번째 이제 저혈량성 쇼크는 하이포볼레믹. 혈액이 모자르는 거예요. 왜 혈액이 모자랄까요? 출혈. 가장 큰 건 출혈이에요. 외상에 의해서 혹은 속에서 내부, 장기, 위장관계 출혈. 위나 장에서 어떤 천공이 있을 경우 속에서 아니면 위궤양이라든가 뭐 다른 종양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저혈량성 쇼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거는 뭐가 있냐면 동맥류가 파열이 되는 거죠. 동맥류가 파열이 되면은요 출혈이요 굉장히 과다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저혈량성 쇼크의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혈량성 쇼크에서 가장 큰 그 증상이 나오는데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저혈량성 쇼크는 일단 피부가 차고 축축해요. 습하다는 뜻이에요. 습하다. 저혈량성 쇼크. 피부가 축축하고 차면서 습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맥박, 활력 징후도 불안하죠. 그러면서 의식의 변화가 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저혈량성 쇼크인데 이럴 때 이제 보상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요. 우리 인간의 보상작용. 만약에 혈액이 너무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보상작용이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서 부신,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콜티졸이 분비를 촉진시켜요. 콜티졸, 스트레스성 호르몬인 콜티졸이 분비를 촉진시켜서 심박출량을 증가하면은 대사를 항진을 해요. 왜 심박출량이 증가될까요? 출혈이 되니까 다른 조직으로 어떻게 펌핑을 해서 다른 모든 조직에 그 혈액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작용으로 심박출량을 더 증가시키려고 심장을 어떻게 쥐어짜게 되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회복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떨까요? 더 말초혈관이 과다한 수축으로 인해서 관류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저산소증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혈량성 쇼크의 보상작용의 하나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비가역적인 조절 상태가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슨 쇼크가 있냐면은 우리가 저혈량성 쇼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혈류 분포성 쇼크가 있어요. 혈류 분포성 쇼크. 혈류 분포성 쇼크에서는 신경성 쇼크하고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거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한번 봅시다. 자, 20페이지 보세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저혈압과 기도유지 장애를 초래하는 심각한 전신적 과민성 반응이에요. 과민 반응. 과민 반응.
아나필락시스 과민 반응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그 과민성 제1유형인데 순환계, 호흡계, 소화기계 또 피부의 화학 매개 물질 반응인 과민 반응이 나타나요. 대부분 그 주사를 잘못 맞았을 때 한 30분 이내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못의 혈관의 투과성이 확 증가가 돼요. 투과성 확 끌어들이는 게 이제 증가가 되면은 이게 혈관에서 간질강으로 조직액이 빠져나가서 부종이 생기면서 기관지가 어떻게 될까요? 경련이 일어나죠. 후두에 부종이 생겨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천명음이 일어나면서 협착음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피부 혈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홍반이 생기고 혈관 부종이 생기고 소양증, 두드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순환기 장애로는 저혈압과 빈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혈압하고 빈맥.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노인 사망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에서 혈류 분포성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폐혈성 쇼크가 있어요. 자, 폐혈성 쇼크는 이 혈류 분포성 쇼크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폐혈성 쇼크.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폐혈성 쇼크. septicemia 쇼크라고 그래갖고, 자, 폐혈성 쇼크는요, 우리가 그 감염에 의해서 먼저 인체가 먼저 감염이 돼요. 감염, 미생물에 의해서 인체가 감염이 되면은 염증 반응이 생기죠. 그렇죠? 인체에 감염이 와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전신성 염증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폐혈증 환자의 10에서 30%에서는 원인균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는 있지만 반드시 혈류로 미생물이 침입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양한 미생물 감염에 의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폐렴이라고 하면은 세균성 폐렴이 있고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고 또 진균성 폐렴이 있어요.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인체가 감염이 되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사이토카닌이나 아라키돈산 등 면역 매개 물질을 이제 그 인체가 분비를 하게 됩니다. 자, 폐혈증의 이제 초기 증상 봅시다. 그러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폐혈증이 왜 무섭냐면요. 이 폐렴으로 인해서요, 잘못 이제 입원을 했어요. 치료가 잘 안 되죠? 그러면 노인들이 폐렴이 왜 그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냐면 폐혈증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의 초기 증상, 고체온 혹은 저체온. 자, 체온이 대부분 고체온인데 저체온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빈맥, 맥압이 넓어져요. 맥압은 뭐예요?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맥압이 넓어지고요. 빈호흡이 나오면서 의식 상태가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러면서 급성 호흡 곤란증에 빠지게 됩니다. 급성 호흡 곤란증. 마지막으로 급성 호흡 곤란증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ARDS라고 할 수가 있죠. 성인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혹은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그리고 신장 증상으로는 질소 혈증이 나타나서 질소 혈증이 나타나면은 핍뇨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신부전이에요. 자, 요런 카테고리를 통해서 폐혈성 쇼크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부전까지 오게 되면은 나중에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쇼크의 치료 및 간호를 한번 봅시다. 쇼크의 치료 및 간호. 자, 쇼크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가 빨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빠른 대처가. 그래서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비가역적 단계로의 진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치료 및 간호에서 자, 적절한 산화, 옥시저네이션. 뭘까요? 옥시저네이션이. 산소화 증진. 쇼크의 치료, 산소화 증진. 대부분 호흡곤란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산소화를 증진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펄스 옥시메트리를 확인하거나 혹은 ABGA. 우리 손에다가 뭐 이렇게 딱 고정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맥박 산소 포화도예요. 그렇죠? 요게 이렇게 딱 집게처럼 하는 거, 맥박 산소 포화도. 그 다음에 ABGA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에서 PaO2가 낮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를 개방시켜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산소화 증진. 그리고 호기말 양압 호흡으로 무기폐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무기폐 예방도 들어가요. 자, 기도 유지하고 분비물이 쌓여 있을 때 흉부 물리요법도 할 수가 있죠. 흉부 물리요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심박출량 증진이에요. 심박출량 증진. 쇼크는요, 심박출량이 어때요?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심박출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혈압이 낮을 때는 이제 체위를,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폐 확장이 되긴 하지만 뇌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는 있어요. 근데, 하지를 20도 정도 높이고, 무릎은 펴진 상태이고, 몸통은 수평을 유지하고, 머리는 약간 올리는 체위거든요. 트렌델렌버그 체위. 그 다음에 감소된 순환 혈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심박출량 증진하기 위해서. 자, 혈량 보충을 하기 위해서 수액요법을 해야 되는 거죠. 혈량 보충을 하기 위해서 수액요법을 한다. 그 다음에 주로 등장성 성질 용액을, 정질 용액을 투여하는 거는 0.9% NaCl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물요법이에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쇼크의 치료, 샥의 치료 혹은 샥의 간호 중재를 열관시오 하면 요거를 쓰셔야 돼요. 산소화 증진, 그 다음에 요 내용, 심박출량 증진, 그 다음에 약물요법. 세 번째 약물요법이죠. 만약에 수액요법만으로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약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승합제 투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네피린과 노에피네피린 그런 거를 투여를 할 수가 있어요.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약물도 투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양요법이에요.
영양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사람이 이제 삼킬 수 있는 어떤 구개반사가 돌아오면은 영양요법이 돼야 되는데 대사율이 쇼크로 인해서 대사율이 증가가 되면서 필요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있는 뭐 어떤 그 글리코겐이라든가 단백질과 지방을 에너지로 이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골격근 소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양 공급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장관 영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장관 영양을 권장하고 급성 쇼크일 때는 스트레스 궤양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뭐 H2 차단제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등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요법, 그래서 이제 영양관을 삽입을 하는 거. 1, 2, 3, 4까지는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정서적 지지와 안위를 제공하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질병, 특히 이제 샤기라든가 어떤 외상이 있을 경우에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불안이나 공포, 통증 이런 거는 호흡곤란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카테콜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의 불안 및 통증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투여를 도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쇼크와 관련된 우리가 지금 심폐소생술 했고요. 쇼크 했고, 그 다음에 쇼크와 관련된 기본적인 중재를 했습니다. 자, 4번째 응급상황, 약물 남용 및 중독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약물 남용 및 중독. 남용과 중독. 틀린 거죠? 좀 다른 의미예요. 남용과 중독. 약물 남용 중독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물론 뭐 중독성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자, 약물에 대해서 잘 알고 약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의료인들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약물 중독과 약물 남용을 중독자들이 의료인들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죠. 자, 우리 이제 중독 한번 봅시다. 남용 및 중독에서 자, 포이즈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물질이 인체 내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건강에 해로움을 야기하는 현상. 이게 바로 이제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는 위험물질이 산재해 있으면서 항상 인체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뭐 공업용 약 등이나 혹은 치료약제 등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실수로 어떤 중독이 되었을 때, 마시거나 혹은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 이런 게 바로 실수로 인한 거 3분의 2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약물 남용, 약물 중독에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복용을 하거나 흡입을 하거나 주사 혹은 접촉, 분무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데, 사고로 인한 중독 환자의 대부분은 역류하죠. 사고로 인한, 실수나 사고로 인한 거는 역류가 많다는 거. 그냥 집어먹으니까, 그쵸? 약 아무데나 뒀을 때, 혹은 무슨 어떤 생활세제라든가 뭐 그런 거를 뒀을 때 그냥 마시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어떤 유해물질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역류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은 이제 뭐 대부분 이런 독소에 의해서, 이런 독작용에 의해서 어떤 자살, 실수나 사고 아니면 이제 자살 등을 통해서 약물 남용이나 중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